우리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복도식 구조라 바람이 불면 현관문 틈으로 훅 찬 공기가 스며들어옵니다. 겨울이면 문풍지 붙이고 이불 말아막아도 영 시원치 않은 그런 집이지요. 그래도 오래 살다 보니 손때 베고 낡았어도 익숙해서 크게 불편하다 생각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남편은 아침이면 TV 뉴스 틀어놓고 묵묵히 신문을 넘기곤 합니다. 말수가 적은 편도 아닌데 요즘은 괜히 입을 떼면 한숨부터 나와서 그런지 점점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주방 창문 너머로는 똑같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빨래 널어놓고 사는 집도 있고 빈 베란다에 화초 하나 없는 집도 보입니다. 가끔 같은 라인 다른 집 베란다 불빛을 보면 비슷한 나이. 또래 부부가 저렇게 둘이 사는구나 싶어 괜히 짠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잘 산다 나쁘게 산다 따지진 않지만 늙는다는 게 다들 비슷하구나 싶어 마음이 잠깐 허해질 때가 있지요. 남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연락 없지? 그 말투에는 기대도 실망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듯한 평평한 소리였어요. 그래도 저는 괜히 가슴이 콕 하고 찔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어쩌면 매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해서 더 쓰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겠지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 저도 그냥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인지 자위인지 구분도 안 되는 대답이었지요. 사실 며느리가 애매한 사람도 아닌데 관계라는 게 참 묘해서 어쩐지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무슨 큰 싸움도 없었고 당장 티가 나는 불화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나 기념일 외엔 찾아오지 않는 관계. 그러다 보니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나날이 이어졌고 그게 정답인 듯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노력해서 붙잡는 게 관계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서로 편한 거려니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오래 묵은 집 전화기 특유의 둔탁한 벨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던 고개를 돌렸고 저는 괜히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의 정적 끝에 들려온 목소리,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다정하고 평범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인데도 잘 있냐는 안부보다 먼저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엔 우리 못 가요. 일이 좀 있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고 싶다거나 목소리 반갑다거나 그런 감정보다 먼저 스스로 정리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 또 못 오는구나. 뭐, 그렇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예전만큼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두르지도 따지지도 않게 된 나이입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짧게 그렇게만 대답했죠. 그런데 통화가 끝날 즈음 뭔가 위화감이 스쳤습니다. 예전이라면 며느리 목소리라도 한번 들리게 전화를 넘겨줬을 텐데 오늘은 끝까지 아들 혼자 말하고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던졌습니다. 또 못 온대. 그 말엔 억울함도 원망도 없었지만 묘하게 이젠 기대도 없다는 허무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사래를 치듯 말했습니다. 오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지. 괜히 신경 쓰지 마. 저도 알지요.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정을 쪼개서라도 하루쯤 얼굴 비출 수 있을 거라는 걸. 바쁘다는 말보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말이라는 것도
하지만 나이 들어 자식에게 매달리는 주제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생각조차 꾹 눌러 삼킵니다. 말로 꺼내면 감정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실 불빛이 괜히 조금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공기까지 낡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괜히 손등으로 찻잔 물기를 문질러 닦아냈습니다. 습관 같은 행동이었죠. 마음속 속상함을 담아두면 터질까봐 그 작은 동작 하나로 겨우 감정을 다독이는 겁니다. 그날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늘 반복돼서 특별할 것도 없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조용한 통화가 제가 지난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병원 문턱에 서게 된 아주 오래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는데 시선은 그 너머 허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녁상을 치우고 소파 옆자리에 잠시 앉아 있으니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익숙한데도 어쩐지 더 쓸쓸했습니다. 애들 뭐라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바쁘다네. 바쁘긴 다 바쁘지. 그 말투가 따지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쓰립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말이라 그런가 봅니다. 남편이 가만히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라지도 말자. 기대를 하니 실망도 있는 거지. 말 속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참 서럽습니다. 맞는 말이라서 더 아픈 경우가 있지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이부자리에 일찍 누웠습니다. 몸이 유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기운이 빠지고 숨 쉬는 것도 뭔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본 검사라도 받으러 병원 한번 가야겠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가슴이 꽉 막히는 듯 답답해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땀이 나지도 않았는데 식은 기운이 쭉 훑고 지나가더군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기침을 몇 번 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괜히 그 소리에 더 잠을 깼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픈 건가 아니면 그냥 마음이 무거운 건가. 몸이 아픈 건 몇 번 겪어보면 압니다. 근데 마음이 무거워 앓는 건 어디가 문제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라도 찍어 알려주겠지만 서러움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손끝에 힘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프라이팬을 드는데도 조금 버겁고 물컵 하나 들면서도 괜히 팔꿈치가 저릿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그날따라 느낌이 달랐습니다. 구조물이 느슨해진 다리처럼 마음까지 덜커덩거렸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나와 묻더군요. 좀 안 좋아 보여. 어디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이 좀 설쳐서 그래. 저는 습관처럼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프다고 말하면 마음이 더 아파질까봐. 시작부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점심때쯤엔 어지럼증이 또 와서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신문을 덮으며 말하더군요. 병원 한번 가보자. 괜히 미루지 말고. 늘 무심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때는 정확히 봅니다. 부부라는 게 참 묘해서 말은 서로 들어주지 않아도 기척만으로 알 때가 있어요. 가긴 가야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면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질까봐 문턱 하나 넘는 것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짧은 인사 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의 어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잘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말 말고 다음 달까지도 힘들다네. 그 말을 전하는 남편 표정이 묘했습니다. 서운함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사람의 표정이랄까요? 감정이 아니라 납득, 체념 같은 표정. 저는 궁금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남편은 비죽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건강은 나중에 봐도 되지 않느냐고.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칼처럼 아프진 않은데 도련해진 채로 오래 시린 상처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픈 게 늦게 가도 된다고 믿는 건 자식 마음엔 이미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다가 문득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금세 가슴께가 뻐근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면대에 양손을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울고 나온 사람처럼 마음이 축 가라앉았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더군요. 그저 속으로만 자꾸 골마 들어갈 뿐이지요.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내가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예전엔 웃음주름이었는데 이제는 쪼그라든 선들이 전부 피로 같고 체념 같았습니다. 그제야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데 정작 내 아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몰라서 미안한 게 아니라 알아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걸 아니까 더 서럽더군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TV 소리를 줄여놓고 있었습니다. 괜찮냐? 말투는 퉁명했지만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또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스스로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남편이 말없이 안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불 꺼진 창문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 집 살면서도 마음이 서로 닿지 않는 자리가 됐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유난히 적막했고 복도 끝 가로등빛 하나만 희미하게 들어와 바닥 위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괜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나중에 해야지.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신호라는 것도 너무 오래 참고 넘기다 보면 사람 사이의 거리도 어느새 그만큼 멀어지는 법이더군요. 그날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 제 삶이 천천히 금가기 시작한 첫 번째 증상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금 속으로 서러움이 스며들고 그 서러움이 결국 제 병보다 더 큰 상처가 돼버릴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몸이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은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부터 무릎까지 툭툭 힘이 빠져내려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아침 밥상이 잘 안 차려지는 걸 눈치챘는지 고개를 들더군요. 오늘은 밥하지 말고 그냥 죽이라도 사올까? 그럴 것까지야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 숟가락씩 상을 차리는 게 괜히 큰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밥 한 끼 차리는 일도 체력이라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더군요. 손에 쥔 국자를 흘릴 뻔해서 잠시 상판에 내려놓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남편이 재차 말했습니다. 진짜 병원 가보자. 자꾸 이러면 걱정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도 제 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증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가슴께가 묵직하고 식욕도 없고 몸이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TV를 끄더니 은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자. 미루면 더 커진다. 내일 가도 되는데. 내일은 또 내일 핑계 대겠지. 결국 남편이 먼저 옷을 챙기고 나서야 저도 마지못해 외투를 걸쳤습니다. 동네 병원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고 진료실 문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보다 연배가 더 있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바쁘대서 연락도 못 한다네. 뭐 다 그래. 기대하면 실망만 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꾹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몇 가지 기본 검사를 해보자며 혈압과 맥을 체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기력이 떨어지거나 숨쉬기 불편한 느낌이 있었죠? 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큰 병원 가서 정확히 검사해 보시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큰 병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 마음을 푹 꺼뜨립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이제는 나 자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계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남편도 눈치챘는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큰 병원 가보자. 대꾸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잠시 기대 앉았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냐? 그 질문 하나가 전보다 더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말해도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걸 이미 마음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연락을 안 할 순 없으니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옆에서도 무슨 말이 오가는지 다 들릴 만큼 짧은 대화였어요. 병원 좀 더 다녀봐야 한다네. 그래, 알았다. 그 뒤 침묵. 그리고 남편의 굳은 표정. 전화를 끊으며 남편이 웃음인지 씁쓸함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걱정은 한다네. 다만 바빠서 나중에 본다네.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때로는 거절의 포장지입니다. 거기엔 죄책감도 책임감도 다 뒤섞여 있으면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말처럼 들립니다. 저녁이 되어 누웠는데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축 늘어졌습니다. 남편이 침대맡에 앉아 담담히 말했죠. 기대하지 말자. 다 우리 몫이다. 알아. 알면 됐다. 서운해하지도 말고. 안 서운한 건 아니지. 남편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더 말하진 않았습니다. 서러움이란 게요, 울음처럼 터지지 않고 속으로 천천히 축적될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제는 진짜 혼자 아플 수도 있구나. 그 현실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주는 신호보다 사람이 주는 거리감이 더 먼저 아프게 오는 밤이었어요. 며칠 뒤 큰 병원 진료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달력에 또박또박 동그라미를 쳐두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검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지만 굳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글씨 하나가 우리 두 사람 마음속 어딘가를 눌러버린 듯 묵직한 기운이 집안에 맴돌았습니다. 진료일까지 며칠 남은 사이 증상은 나아지지도 심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이유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라앉은 하루들 속에서 그냥 무기력만 쌓이니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어느 선부터
위험한 건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은 없었지만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한참씩 서 있었습니다. 담배는 끊은 지 오래인데 습관처럼 손을 포켓에 찔러 넣은 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고 있자니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의 체념이 아니라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의 외로움처럼 보였습니다. 부부가 둘이 살아도 외로움은 따로 오는 법이지요.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의 온도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료 전날 저녁 남편이 묻더군요. 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는 이렇게 담담해지는 법이더군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속에는 나도 이미 답을 안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료 당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잠시 신발을 신다 말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턱 하나 넘는 일이 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참 별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쌀쌀했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남편이 갑자기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라. 안 겁나. 그게 더 겁나 보여. 짧은 대화 하나가 괜히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하며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CT, 혈액, 심장 기능 등. 결과는 며칠 뒤 나온다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의사 표정 속에 힌트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애써 모른 척한 겁니다. 검사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을 텐데 저녁은 내가 그냥 뭐라도 하마. 그 말에 저는 어딘가 허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라면이나 끓여. 남편도 마지못해 웃었지만 웃음 끝이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멀어진 관계처럼 손 닿을 수 없는 거리처럼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에게 의지할 일은 없겠구나.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정도일 줄 알았는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순간이 이렇게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보다 그 아픔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던 날 아들의 태도가 더 단단하게 선을 긋게 되고 그 선 너머에 우리가 버려진 채 남겨질 거라는 걸요. 진짜 고통은 검진 결과보다 사람의 태도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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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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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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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검진 결과를 듣는 자리는 늘 묘하게 차갑습니다. 사람 몸 안에 어떤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의 방향을 가르는 기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섰을 때 의사는 차트를 넘기다 말고 제 얼굴을 한 번 더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결과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돌려 말해도 결국 지금보다 나빠질 거라는 기류는 느껴집니다. 당장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관리와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입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순간 귀에서 멀어지는 소리처럼 의사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의사의 얼굴보다 제 무릎 위에 얹힌 두 손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 손이 내 나이와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 괜히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입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증상이 반복되는 걸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단호했고 이미 결론은 나 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무거워져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날짜부터 잡자. 미루면 안 된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대답할 힘도 없었고 대답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전혀 다른 결로 흔들렸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우리는 말없이 각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챙기는 척, 저는 옷을 정리하는 척. 사실은 둘 다 지금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는데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얘기해야지? 말투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짧은 통화, 또 짧은 대답, 그리고 또 짧은 침묵. 그래 알았어. 일단 그렇게 알고. 전화를 끊은 남편이 한숨을 길게 쉬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원하면 한번 보러 오겠다네.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보러 오겠다. 가 아니라 보러 가줄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입가에만 걸린 마음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베란다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이번에도 정작 내 마음 돌봐줄 사람은 없겠구나. 살면서 가장 서러운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그거더군요. 아플 때 곁에 있다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라는 걸. 며칠 뒤 입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남편이 준비물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걱정 마라. 내가 할 만큼은 할 테니. 그 말 속에는 아들이 해줄 건 없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었고 그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하루 전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전화기가 잠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입원하면 며칠이나 있어야 해요? 글쎄, 검사 결과에 따라 다르대.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불과 몇 초의 통화. 문안보다 일정 확인. 걱정보다 형식.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아주 조용히,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뒤로 밀려난 사람이다. 그 통화 이후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아팠습니다. 아픈 건 몸이 아니었고 내가 아직도 엄마 자리에 서 있다는 믿음이 흔들려 무너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날 병원 로비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는 보호자들, 서류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가족들 사람들은 다들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그저 둘뿐이었습니다. 문득 같이 있음에도 외롭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이미 다른 환자 두 분이 누워 있고 저는 입구 쪽 침대가 배정됐습니다. 간호사가 라운딩하며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는데 머리는 알아들어도 마음에서는 자꾸 뭔가가
뚝뚝 끊겼습니다. 내가 이제 환자라는 자리에 서 있구나. 남편은 제 짐을 정리해 놓고 난 뒤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면 바로 전화해. 응, 알았어. 이번 올해 안 가면 더 좋고. 그 끝에 남편은 말하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걸린 채 멈췄습니다. 아들이 왔으면 좋겠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다 들린 듯 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잠시 집에 들렀다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몇 시간 정도 혼자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바깥으론 구급차가 들락거렸고 병실안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갔어요? 응, 이제 막 정리 끝났어. 어디 많이 불편한 데는요? 괜찮아. 검사 좀 받는 거지 뭐. 몇 마디만 주고받고 대화는 금세 끊어졌습니다. 그 통화에서도 걱정하는 느낌이 아니라 상황 확인하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기 직전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는 방문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갈게요 라는 말 끝자락이 누군가에게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면피하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아주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내 아픔은 이제 이 아이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병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주변 환자 침대마다 가족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도시락을 챙겨오는 자식도 있고 침대 옆에 붙어 앉아 발을 주물러주는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세요. 엄마, 이불 펴드릴게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더 아리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겐 이제 그런 장면이 없구나. 그 단순한 사실만이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괜찮아? 응, 그냥 누워 있으니까 덜 아픈 것 같아. 애는 뭐라든 바쁘다네. 그래, 또 그 소리군. 남편이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쁘긴 안 오고 싶은 거지.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가슴이 더 저렸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간호사 발걸음 소리만이 복도를 스치고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길게 환하게 번졌습니다. 남편은 30분쯤 더 곁에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 잘 자라. 응, 조심히 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외로움이 올라왔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옆 침대 아주머니는 손주가 다녀갔다며 싱글벙글했고 창가 쪽 침대에서는 딸이 엄마 이불을 턱 마이너스인 하며 잘 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확인시키는 듯 했습니다. 병실 불빛이 모두 꺼지고 천장만 흐릿하게 남았을 때 저는 참 오랫동안 조용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아픈 건지 가슴이 아픈 건지 이제는 구분이 잘 안 되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아이 삶에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입원 이틀째 되는 날 남편이 아침부터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집에서 나왔는지 머리가 제대로 정돈되지도 않았고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뭘 이렇게 일찍 왔어? 사람 많은 시간에 오면 자리도 없고 복잡하지. 겉으론 투박한 말인데 그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따끈한 죽과 과일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말없이 그릇을 세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정성은 아닌데
참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배려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따뜻함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다정이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는 날이 올 줄은 스스로도 낯선 감정이었지요. 점심 무렵이 되자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 딸이 들어와서 담요를 털어 정리하고 물을 새로 받아다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가진 집은 저런 게 있어. 말끝이 툭 떨어지는 순간 부러움이 아니라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들이잖아. 기대 안 했잖아. 기대 안 해도 오는 건 올 줄 알았지. 그 말이 참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나보다 더 오래 실망해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쉬고 계시죠? 이번 주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다음 주쯤 시간 내볼게요. 짧은 문장 안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과 양해해달라는 말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도 서로의 거리만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며느리는 뭐라든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락 없더라. 하긴 뭐. 남편의 그 하긴 뭐라는 말이 아들 부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말 같았습니다. 기대도 설명도 필요 없는 관계. 형식만 남고 온기도 사라진 자리. 저녁 시간이 되어 다른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 도시락을 펼쳐놓고 식사를 도와주고 누군가는 하루 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환자 옆에서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창가 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옆에 있어주는 게 병원에선 제일 큰 약이라는데. 그 말에 저는 괜히 농담처럼 넘겼습니다. 나에겐 당신이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말 좋게 들린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우리가 서로밖에 없구나 하는 쓸쓸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다른 환자 침대에서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병실 지키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디선가는 손주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디선가는 남편이 아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저는 가만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픈 게 몸 하나뿐이 아니구나. 아픈 자리를 문질러주는 사람, 일어나면 기대어 볼 어깨, 그런 아주 작은 다정 하나가 없는 자리는 이상할 만큼 춥고 텅 비었습니다. 이번 셋째 날 저녁 병실 불이 희미하게 줄어들 무렵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뭐라더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 없더라. 그럴 줄 알았다. 말은 그 정도였지만 남편 입술이 꼭 다물리는 걸 보니 그 말 한마디 뒤에 수십 번 곱씹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대 아주머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반가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면회 왔어요. 대화는 짧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약은 잘 챙겨 먹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냥 작고 평범한 일상 이야깃거리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라는 게 우리의 자리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괜히 창문 밖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저랬나? 그랬지. 언제부터 멀어진 거냐? 언제란 게 있나 그냥 조금씩 멀어진 게 이젠 끝까지 가버렸구먼.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이라고 할 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절 속에 있었으니까요.
이번 넷째 날 남편은 집안일도 봐야 한다며 오전에만 있다가 귀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스쳤고 그때마다 아니구나 하는 체념이 조용히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비워지는 게 아니더군요. 기대가 아니라 확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자리인지, 현실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확인.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상태는 괜찮으세요? 이번 주말도 일정이 겹쳐서 힘들어요. 대신 내주쯤 영상통화 한번 할게요. 영상통화. 만남이 아니라 화면으로 보는 모성. 그 순간 나는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안부 확인의 대상이 되었구나. 그게 가족과 남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저는 천천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제는 몸과 마음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손주 사진을 함께 보며 웃음소리가 들렸고 창가 쪽에선 딸이 엄마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희미한 불빛과 뒤섞여 내 쪽 침대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말 걸어올 사람도 기대어 볼 어깨도 없이 나는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기대야 할 곳을 다르게 두어야겠구나. 서운함을 계속 품으면 끝내 병드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플 땐 결국 나 혼자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내 마음이 완전히 선 너머로 옮겨가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병실 불이 반쯤만 꺼지고 각 침대마다 작은 스탠드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 면회 시간이 끝났음에도 옆 침대 아주머니 아들은 끝까지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따뜻한 물수건을 데워다 손을 닦아드리고 베개 높이를 바꿔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단 낫네, 엄마. 그래, 내가 이렇게 와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 대화는 크지 않은 목소리였는데도 밤 공기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들이 내 귀에까지 닿는 동안 내 자리는 왠지 더 조용하고 더 쓸쓸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딸이 웃으며 간식을 먹여드리고 있었고 또 다른 가족은 이불을 펴서 그 안에 다리를 고이 넣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서 서로의 관계가 혈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고 예의 바른데 그 안에 온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아마 안부와 정서는 다른 문제라 그런가 봅니다. 응, 괜찮아. 그냥 검사 기다리는 중이지. 그래요. 잘 챙겨 드시고요. 짧은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끊어. 내일 얘기해. 딱 그 한마디. 볼륨도 크지 않았고 길이도 짧았고 어투도 평평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소리가 문장 하나가 아니라 입장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돌아서 말했습니다. 저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유 엄마. 그래. 전화를 끊는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딱 1초였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분처럼 늘어졌습니다. 그때 옆 침대 아주머니가 손주 사진을 보여달라며 아들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했고 아들은 그 작은 요구조차 놓치지 않고 들어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쪽 자리까지 번져와서 나는 그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병실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픈 건 여전했지만 그 순간엔 가슴이 먼저 뻐근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얇은 칼끝이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요. 크게 베이지는 않았는데 깊게 남는 상처, 곁에서 들리는 타인의 다정함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걸 확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불을 펴주는 작은 손길. 그런 게 없어도 살아는 지는데 막상 그 없음을 또렷이 봐버리는 날엔 사람이 그렇게까지 쓸쓸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엔 오지 못했습니다. 집안일도 있고 내일 새벽에 다시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며느리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끊어, 내일 얘기해. 거칠지도 않았고 막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정함도 없었지요. 그저 책임 없는 정리 같은 말투. 그 속에 담긴 건 하나였습니다. 본인들 삶 깰 만큼의 마음은 없다. 그때 처음으로 감정의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서운함, 기대, 실망. 그리고 그날 처음 포기 쪽으로 마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이제 이 아이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는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희한하지요. 가장 아픈 순간엔 오히려 눈물이 안 납니다. 마음이 감정으로 터지기 전에 먼저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서럽고 외로운 느낌은 울음이 아니라 고요로 찾아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스스로 접어올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설명도 하지 말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은 겁니다. 밤 11시가 넘자 병실 스탠드 등도 하나둘 꺼지고 복도만 희미하게 불이 남았습니다. 다른 환자 곁에는 작은 숨소리들, 속삭임, 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도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픔이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고립이 이제 몸까지 따라 내려온 것뿐이라는 걸.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선조차 어느 지점에서 끊어져 있었거든요. 서운함은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느끼는 거고 나는 그날 밤 그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안 와도 괜찮다.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 결론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을 인정한 겁니다. 이 아이는 내 곁에 서줄 준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그 자리를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리한 겁니다. 희한하지요. 마음이라는 건 붙잡는 동안엔 계속 아픈데 놓아버리는 순간엔 서늘하게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나한테만 두자. 그날 밤 비로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 나로 돌아와 누워 있었습니다. 그건 해방이 아니라 아픈 쪽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을 접으려 했던 그 순간이 나중에 아들이 무릎 꿇게 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입원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그 문 사이로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지,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커피캔 하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피곤함이 엄마 걱정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는 걸 첫눈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짧은 인사. 그 뒤에 따라붙는 말도 짧았습니다. 잠깐 들렀어요. 그 한마디가 이 방문의 전부를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보러 온 게 아니라 들렀다는 사실을 남기러 온 사람의 말투.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형식적인 질문. 큰 의미도 관심도 없는 대화의 틀. 뭐, 그냥 검사 기다리는 중이지. 저도 이제는 그 톤에 맞춰 말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감정만큼만 되돌려주는 말씨.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과일은 몸에 좋다길래. 사왔으니까 할 일 했다는 느낌. 그 과일컵 하나가 정성이라기보다 면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병실 안이 어색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의 가족이 나누던 웃음소리와 대조되어 우리 쪽 분위기는 묵직한 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의자를 끌어다 잠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몸에서도 금방 일어설 준비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표정. 자리가 목적이 아니라 체크가 목적인 방문.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가 라운딩을 했습니다. 통증은 어제랑 비슷하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간호사가 떠난 뒤 아들이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올해는 못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서운함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방식으로 끝나더군요. 아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문 쪽에 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 폰 화면을 한번 켰다 끄는 그 작은 동작들이 이 자리가 잠시 들른 경유지일 뿐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집에 좀 들렀다 올 거야. 아, 네. 그 대화도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책임감이 아니라 빈칸 채우듯 해야 할 대사 같은 느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면회 시간 지나면 더 있기 좀 어렵대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니? 아, 그냥 여기 규정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 말 뒤에서 희미하게 며느리의 의중이 겹쳐 들렸습니다. 오래 있지 말라는 메시지. 그건 말투가 아니라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허락받은 말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병실 안에서 진짜 나와 멀어진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 옆 다른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문득 폰을 뒤집어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 때문에요. 그 표정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정 하나 옮겨 적듯 감정 없는 정리. 그때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잠시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벌써 가냐? 남편 말투는 평소보다 건조했습니다. 공격조차 아니고 서운함도 아니고 확인 같은 말. 네, 회사 일정이 있어서요. 남편 입가가 아주 짧게 치켜 올라갔다 내려앉았습니다. 그 표정 안에는 핑계인지 진심인지 이미 알고 있다. 라는 납득과 체념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아들은 짐짓 당연한 듯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고요. 비타민도 괜찮다니까 챙기세요. 그래, 알았다. 저 역시 의례적으로 답했지만 그 대답 안에는 기대로 남았던 마지막 조각조차 이미 비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뒤돌아 병실 문으로 걸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붙잡아봤자 달라질 게 없는 사람을 이제는 굳이 붙잡지 않겠다. 아들의 뒷모습이 병실 문 너머로 사라지자 안에 남은 공기는 더 빨리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하는 소리가 관계가 닫히는 소리처럼 길게 남았습니다. 남편이 자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래, 갔다네. 그 말투 속엔 반가움도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에 가까운 목소리.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왔으니 됐지 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미련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남편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병실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 그게 제일 서운한 거다. 그 말에 저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남편도 버티고 있었구나. 나만 허전한 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주 천천히 제 말을 대신하듯 덧붙였습니다. 와서 사람 보고 간 게 아니야. 왔다는 사실만 놓고 간 거지. 그 문장이 조용히 내 마음속 어디에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서러움으로 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아, 맞다 하는 인정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핸드폰을 기대하며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락 올까 하는 마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이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비어 있어서 편해진 게 아니라 기대라는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벼워진 겁니다. 어머니 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은 울음으로 끝나지 않더군요. 그 자리가 닫히는 순간에 오히려 눈물이 멈춥니다. 붙잡지 않으니까 아픈 자리가 더 이상 새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이 오든 안 오든 더 이상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아니라 마음을 닫은 쪽은 이제 내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조용한 닫힘이 훗날 아들이 무릎 꿇게 되는 첫 번째 균열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불도 다 꺼지고 복도마저 적막해진 시간.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만 병실을 지키고 있던 때였습니다. 깊이 잠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슴께가 누군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꽉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 끝까지 공기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자세가 불편한가 싶어 몸을 돌려보려 했지만 움직이자마자 더 심한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목까지 무언가 차오르는 느낌. 아, 이건 그냥 어지럼증이 아니구나. 순간 본능적으로 무서움이 올라왔습니다.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부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침대 옆 호출벨을 누르려 손을 뻗었지만 생각보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미 숨이 가빠져 짧게 끊어진 호흡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흉통이 심하세요? 숨쉬기 어렵죠? 저는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산소 공급 라인이 연결되고 누군가 제 등 뒤를 받쳐주며 자세를 세워주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 응급등 켜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 넓은 병실 안에서 나는 온전히 혼자였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아? 하고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 등을 쓸어내리며 옆에 있어줄 사람이 내 곁에는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고 그 넓은 빈자리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나는 지금 이 병실에서 가족 없이 누워있는 셈이었습니다. 긴 흡기 끝에 겨우 호흡이 조금씩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말 대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 받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 남편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는 응급등이 막 꺼지고 산소 공급 라인만 남아 조용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숨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많이 힘들었냐? 남편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걱정보다 죄책감에 더 가까웠습니다.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아니라 이 순간을 자식이 아닌 내가 채우고 있다는 허무함 같은 감정. 저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좀 괜찮아졌어. 남편이 제 손등을 잠시 잡았다가 마치 무너질까봐 다시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 손길 하나로 내가 버티던 벽이 안에서부터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한테는 연락 안 하자. 저는 놀랍게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 새벽에 전화하면 오지도 못할 것 뻔하지. 응. 오지도 않을 거 알면서 굳이 연락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잔잔히 병실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끝나버린 관계를 이제 말로만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막 상태 확인을 마치고 나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아주 낮게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때 오는 게 가족인데 우린 이제 그 자리가 아니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종결 같은 느낌. 그 새벽 나는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기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가 되었다는 걸. 그리고 희한하게도 울음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춘 자리에 이해가 내려앉은 겁니다. 새벽 진통이 잦아들고 나서 나는 베개에 조용히 기대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무겁고 숨결은 고른 듯 들쑥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아프다는 것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곁 없음의 실감이라는 걸 그날 새벽 처음으로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천장에 닿기 시작할 즈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밤엔 괜찮았어요? 말투는 걱정처럼 들리지만 정작 한 박자 늦게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응, 그냥 조금. 제가 설명을 덧붙이지 않자 아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아이도 알아도 들어가지 않는 거리를 서로 인지하는 단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화 끝부분에서 또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끊어, 출근해야 돼. 며느리의 목소리. 전과 똑같이 짧고 평평한 톤. 서운함도 미움도 기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밀려난 관계인지 확인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드디어 마음 한가운데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건 냉정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마지막 형태였습니다.
남편이 묵묵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연락 왔었냐? 응, 별말 없더라. 남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속에 우리 둘 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이 관계가 실제로 끝난 건 아들이 떠난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을 닫은 바로 이 날이라는 걸 제가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훗날 아들에게 더 큰 파동으로 돌아가게 될 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병실이 분주했습니다. 옆 침대 아주머니가 퇴원하는 날이라 가족들이 일찍부터 와서 짐을 싸고 꽃다발이며 과일 바구니며 이것저것 챙기느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물컵을 정리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가시나 보네. 응, 건강해지셨나 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그 가족들의 웃음이 나한테까지 밀려왔거든요. 나쁜 소리가 아니었는데 그 소리들이 내 쪽 공기까지 흔들어 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은 엄마 짐을 들고 서 있었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침대 주변을 닦았습니다. 손주가 그 옆에서 뛰놀다가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장면이 병실 공기를 한순간에 밝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서 푹 쉬세요. 걱정 말고 다녀오렴. 고맙다. 아주머니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고 그 옆에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저 사람은 병에서 나았고 나는 관계에서 멀어졌구나. 남편이 그런 내 표정을 눈치챘는지 괜히 커튼을 정리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참 보기 좋네. 그 말 속에는 우리한텐 저런 장면이 없지라는 말이 덧붙어 있었지만 서로 입 밖엔 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가족이 퇴원 축하해요 하며 인사 나누고 간호사와 사진을 찍을 때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웃고 싶었지만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비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아들한테 퇴원하신 아주머니 얘기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곧 스스로 미소를 지으며 접었습니다. 이젠 이런 일상을 나눌 사람도 없구나. 짐 정리가 마무리되자 온 가족이 아주머니를 부축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 손은 어머니 팔을 단단히 받쳐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며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어머님. 넘어지시면 안 돼요. 집 가서 전화 꼭 주세요. 그 말들이 희미하게 들려올 때 나는 괜히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내 옆 침대에서 가족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나가는 장면을 그저 듣기만 해야 하는 자리, 그들이 병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눌 때 아주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잘 이겨냈다. 그 말 속에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족의 의미를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병실 문 앞을 지나갈 때 잠깐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나가실 거예요. 힘내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움직이고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파서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워서 더 아픈 사람이구나. 문이 닫히자 병실이 기이하게 넓어졌습니다. 잠깐 전까지만 해도 가득했던 온기가 손에 쥐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사라진 공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옆자리 침대 커튼은 반쯤 젖혀진 채 비어 있었고 새로 들어올 사람도 아직 없으니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그대로 내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보고 나니까 더 허전하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진짜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있던 실밥 하나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흐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자리까지 온 느낌. 이제 남은 건 아들이 없는 현실이 아니라 아들이 있어도 같은 장면은 오지 않는다는 확실한 이해였습니다. 옆 환자 가족이 모두 떠나고 난 뒤 병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찢기듯 아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빈 침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자리 금방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지. 그렇겠지. 근데 우리 자리는 한번 비면 다시 안 채워지네. 그 말이었다. 눈물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 가슴을 덮는 순간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병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자리가 더 아프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픈 건 심장이 아니라 부재가 남긴 허기였습니다. 이제야 또렷하게 알겠더군요. 우리에게 없는 건 시간도 여유도 운도 아니었다. 곁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말조차 찾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관계에 대한 마지막 감정이 조용히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까지 내 몫으로 두자. 기다림을 놓는 것도, 설명을 포기하는 것도, 부모 마음을 접는 것도 이제는 다 내가 나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걸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더 이상 핸드폰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기대하지도 시간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이 드디어 닫힌 겁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리고 훗날 이 조용한 닫힘이 아들에게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그저 내 몫의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제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긴 해야 하는데 컨디션 괜찮으시면 퇴원 일정도 상의해보죠. 의사는 가볍게 말한 것이었지만 그 퇴원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공기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쯤이면? 검사 결과가 안정적이라면 다음 주 중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이 병실이 불편해도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혼자 아프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그 허전함을 감추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생각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 정리해 둘게. 일단 다음 주 정도면 되는 거구먼. 그래, 천천히 하자. 그 말은 참 평범했지만 이제는 내가 남편 말에 동의할 여유가 있는 쪽으로 멀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며느리한테도 말했다 해야지 같은 생각이 스쳤을 텐데 이제는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퇴원 언제쯤 하세요? 담당 의사가 다음 주 중이면 된다고 했어. 아, 다음 주 중이면 제가 일정이 있어서. 그때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날짜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 스케줄 안에 나를 끼워 넣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일부러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이야. 의사가 더 보고 말하겠대. 그럼 날짜 잡히면 미리 말해주세요. 제가 조율을 해야 해서요. 내가 조율이 아니라
내 일정에 맞춰야 하니 그쪽에서 맞춰서 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운함도 화도 아니고 이해라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 건강보다 자기 일정이 더 우선인 사람이구나. 아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안 되고요. 주 초나 주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퇴원 날짜 나올 때 가능하면 그 안에서 맞춰주시면.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 몸의 회복이 아니라 저 아이의 일정 관리 속 항목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가야 할 날이 내 상태 의사 판단 가족 조율이 아니라 아들 스케줄 빈 시간대 그때 맞춰 퇴원이 된 순간 내가 환자인데 내가 아픈 당사자인데 이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변수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내 일정 속에서 움직일 생각은 없다는 결론과 이제부터는 내 건강 결정권은 내 쪽에 남는다는 선언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이해해줄 엄마로 남아있는 줄 알았겠지요. 그럼 날짜 확정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때 맞춰볼게요. 그 말의 마지막 맞춰볼게요라는 부분에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조건부 허락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나는 다시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아이 인생에서 선택적 항목이 되었다는 사실, 그게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잠깐의 정적이 병실 안에 길게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분노도 아니고 서글픔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확인. 잠시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고 날짜 맞추래.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오래 참아온 균열이 터지는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퇴원하는 날을 걔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게 믿어지지 않아 허탈하게 나오는 웃음. 그래, 이제는 내가 아픈 것도 일정이래. 그 말이 내 가슴에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울음 대신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잃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아이 자리에서 걸어 나온 거구나. 잠시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기대 안 한다. 그 말 속에서 나는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자리까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본 날, 그날이 바로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아지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 문제로 내가 더는 아프지 않겠다. 그건 결별이 아니라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온 선언이었습니다. 퇴원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나는 핸드폰을 눈에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 침대 머리맡에 올려두고 자던 기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게 되었지요. 연락이 오면 받는다가 아니라 안 와도 상관없다. 이 마음이 처음으로 진짜가 된 날부터였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나고 남편이 가져온 죽을 먹으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내가 먼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아이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그 서늘한 평온이 참 낯설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올라오지 않는 자리, 텅 빈 것이 아니라 정리가 끝난 자리. 그날 오후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뒤면 퇴원 가능할 것 같으세요?
남편분이랑 상의하시면 일정 도와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한테도 알려야지. 그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왔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 결정은 내 쪽에서 끝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옆자리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가 와서 채워주지 않으니 아예 허전할 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걸 인정하자 마음이 더 이상 출렁이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퇴원 일정 나오면 미리 말씀 주세요. 제가 맞출 수 있는 날로 잡아야 해서요. 예전이라면 이 문자를 보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겠죠. 하지만 그날은 그 문장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못 온다는 미안함도 아니고 그냥 내 일정에 맞춰 움직여라는 말. 이제는 그 의도를 해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알겠다. 그 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상황 설명도, 건강 얘기도, 기대 섞인 말도, 그 어떤 감정도 실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연결이 아니라 마무리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날짜 잡히면 제가 일정 조정해 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래도 맞춰보려는 노력은 하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 말에는 노력이 아니라 허락 여부가 들어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더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읽고 의미만 확인하고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퇴원 날짜를 아이에게 맞추는 부모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추는 사람으로 내가 내 자리를 되찾아온 거였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핸드폰을 가만히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놓지 못해서 두던 기계였는데 이제는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라던가 일정 맞춰서 퇴원하래. 그래서 그냥 알겠다 했어. 남편이 내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확인한 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괜찮냐? 그 질문은 몸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한 다짐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되찾은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시 창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계속 이해 쪽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랬지. 이제는 좀 우리 쪽 보고 살아도 되겠지? 그래야지.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우리 부부는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 둘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비어있던 시간이 이제는 조용히 나한테로 돌아왔습니다. 그 공백이 더 이상 서러움이 아니라 내 삶의 빈자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언제가 올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줄은 끊어진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놓아진 것이 되었습니다. 놓침이 아니라 놓아줌. 퇴원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며칠 동안 이상하게 아들의 연락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예전엔 며칠이고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이번엔 하루에 문자가 2번, 저녁엔 짧은 전화까지. 엄마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퇴원 날짜는 정해졌나요? 혹시 내일은 이야기 가능하세요? 그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다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내가 여전히 예전처럼 기다리고 있는지,
예전처럼 마음이 남아있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아 앉아 있었지요. 나는 예전처럼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다. 아직 미정이다. 내일 이야기해도 된다. 짧은 대답, 감정 없는 전달. 그 세 줄이 아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신호가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과 비슷했지만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답장이 늦으시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가 해서. 예전 같았으면 나는 괜찮다. 바빴다. 미안하다. 같은 말로 아이 마음을 먼저 풀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짧게 보냈습니다. 괜찮다. 그 한 줄이 아들에게는 이상 신호였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전화까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문자 못 보셨나 해서요. 봤다. 아, 그래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러지. 대화가 길어지지 않자 아들은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좀 피곤하세요? 뭔가 예전이랑 다르신 것 같아서.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관계를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빈자리를 그냥 두었습니다. 비어있게. 이때 처음으로 아들이 나와의 거리를 본인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엔 내가 애써 메워주느라 이 아이가 그 거리를 실감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메워주지 않으니 텅 빈 공간이 그 아이 쪽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역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전과 달리 내 쪽이 아니라 아들 쪽에서 불안이 남아있을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가 아니라 엄마가 왜 나를 기다리지 않지? 이렇게 흐름이 바뀐 겁니다. 남편이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또 연락 왔던가? 응, 요즘 자주 오네. 그게 걱정이라서가 아니라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걸 거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내 표정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더 편하네. 응, 기다리는 쪽이 저쪽으로 바뀌었어. 그 말은 잔인한 선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아들을 바라봤고 우리가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쪽이 우리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의 중심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야 겨우 나한테로 돌아왔구나.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붙잡음도 아닙니다. 그저 돌아온 자리, 나를 다시 사는 자리. 며칠 뒤 아들의 연락은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점심 무렵 또 한 번, 저녁엔 확인 전화. 문자도 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반응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도 아직 날짜 안 잡힌 거죠? 담당 의사랑 다시 얘기 나눠보셨어요? 언제쯤 나오실 것 같으세요? 예전엔 걱정해서 묻는 말이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보였습니다. 이건 엄마 상태가 아니라 내 일정 걱정이라는 걸. 나는 이전처럼 길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정. 나오는 대로 말해줄게. 두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감정을 더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설명해야 할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전화에서도 아들은 거의 형식상 이유만 바꿔 물었습니다.
엄마, 퇴원 날짜 혹시 이번 주 안에 잡힐까요? 글쎄, 아직은 몰라. 네. 혹시 내일쯤 알 수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빈말도 위로도 없고 그냥 날짜만 묻고 확인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네. 응, 내가 움직이는지 왜 안 움직이는지 저쪽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감정선이 이제 눈으로 보일 만큼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한나절 사이에 3번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의사랑 얘기해 보셨나요? 혹시 대략적인 날짜라도 잡히셨어요? 저희가 스케줄을 정해야 해서요. 앞에서는 걱정이라는 모양새라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사유 표출 없이 요구만 남았습니다. 이제 거포장마저 벗겨진 거죠. 나는 답장을 더 짧게 보냈습니다. 아직 그 한 글자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 중단의 의미. 저녁에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일정이 계속 미정이면 제가 회사 스케줄 잡기가 좀 어려워져서요. 그래. 최소한 어느 주 안에 되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그 순간 이 대화의 목적이 엄마 퇴원이 아니라 본인 일정 방어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의사가 확답 안 줬다. 그래도 대략이라도. 대략도 아직이래. 내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평했습니다. 이미 기대도 감정도 설명 의무도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먼저 분위기를 메워주지 않자 대화가 멈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이것은 돌봄 전화가 아니라 일정 체크 신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자 남편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쪽이 더 급해졌네. 응. 이제 그쪽이 확인하는 쪽이야. 부부 사이 대사는 짧았지만 둘 다 이미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예전처럼 마음이 남지 않았습니다.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도 양해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삶의 주도권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온 느낌.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먼저 아들 걱정했을 텐데 지금은 하나도 안 흔들리네. 응, 이제는 놓았다. 내가 한 그 한마디에 남편이 아주 길게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 말은 이제야 비로소 서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아들 쪽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이라도 일정 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초조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의사 판단 나온 뒤에 말한다. 거기서 끝. 더 이상의 여백도 설명도 감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저 문자를 내가 붙잡고 해석했지만 이제는 저쪽이 내 답장을 붙잡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 감정의 중심이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막 이제야 늦은 불안이 시작되고 있었겠지요. 퇴원날 아침 남편은 병실 짐을 조용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분주하게 연락 돌리며 오늘 퇴원해요. 시간 되면 들르라 했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알리지 않아도 누가 와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우리 둘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 차에 오를 때 햇살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좀 쉬어.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먹자. 그래. 그게 제일 편하네. 거기엔 억지 위로나 비빈정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삶이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리를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병실의 빈자리가 서럽지 않았던 이유는 이젠 그 자리를 내가 내 쪽으로 돌려놨기 때문이구나. 오후가 깊어질 무렵 현관 센서 등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남편이 창가 쪽을 슬쩍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온 것 같다. 아들은 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도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는 기척만 천천히 감도는 공기처럼 전해졌습니다. 현관 너머 기척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왔다가 다시 한두 걸음 물러나는 듯한 인기척.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 기척만 느껴도 먼저 문을 열어주었겠지요. 왔니? 들어와라. 그 말이 늘 나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닫은 게 아니라 굳이 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열어줄까? 아니, 두자. 그래, 두자.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엔 이 이야기 전체의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안 왔으니 아프고 왔다 싶으면 들여보내주며 기대했고 이제는 와도 마음 문은 이미 내 쪽에 있음. 문 밖의 기척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망설이는 발소리, 들어올 수 없는 체념이 현관 센서 등 불빛처럼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떨린 숨소리 하나가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불안한 쪽은 우리 쪽이 아니다. 아들은 왔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격을 잃은 사람이 된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그 인지는 남이 해주는 깨달음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각이라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라는 경계는 물리적 출입문이 아니라 이미 닫힌 관계의 문이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현관 너머 기척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 있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낮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엄마, 그 부름은 찾는 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걸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엔 그 한마디면 문이 열렸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쪽 마음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한 채 아들은 문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건 주저앉는 소리가 아니라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툭! 아주 작지만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소리.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용서해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더는 외부에서 가로챌 며느리의 말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둘 사이의 관계 진실만 남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나는 눈물도 울컥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죄도 흔들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애 이제야 알았네. 응, 잃었다는 걸 이제야 봤지.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서 떠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놓쳤던 나를 되찾아온 것이다. 문 밖에서 들리는 흐느낌이 미안함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라는 걸 아들도 이제야 알았을 겁니다. 이제 울고 있는 쪽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앉아 울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얼른 달려가서 열어줬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열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모든 설명이었지요. 엄마 죄송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짧게,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용서한다는 말도, 다 괜찮다는 말도 예전처럼 끌어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닫아놓았던 문을 다시 조금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하고 다시 묻듯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응. 이번엔, 그 이번엔이라는 말에는 이제부터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느껴야 할 간격, 다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자리. 그날 이후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조심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앞에 나서지 못했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아이를 품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찾아와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다른 얼굴이자 관계의 마지막 성장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남은 메시지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았지만 희생은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